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내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 그리고 박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에 앞서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그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문구를 놓고 마라톤 심사를 벌인 끝에 할 수 있다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에 대한 비용 융자 등 각종 특례의 근거들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구체적 지원 범위와 규모,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대구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쌍둥이 법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광주와 대구의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구하고 광주의 그 조건을 같이 해서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안 되겠느냐 그런 예측이 됩니다. 군공항 이전이 적정하다는 국방부 통보에도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특별법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특별법. 오는 13일이죠.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밝힐 텐데. 그렇습니다. 먼저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특별법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해서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 해서 기존의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주는 것을 광주시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땅을 광주가 받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시 힘만으로는 힘에 붙여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족분을 이제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준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군공항 이전 지역 또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SOC라든가 또는 주민 수건 사업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이것도 눈에 띄는 건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현재 광주 이 지역을 군공항 지역을 예를 들면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또는 규제 자유구역 또 스마트 도시나 또는 어떤 특별 건축구역 같은 걸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광주시장이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이제 이 사업 전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이번 특별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 말고 지금 이제 남거지를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여부도 정부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철 변호사 네. 보시기에는 이제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 13일 날 본회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게 쌍둥이 법안이라 그래서 대구 공항과 연계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고 두 지역에서 어쨌든 기반을 잡고 있는 두 양당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제 소소한 뭐 반발이라든가 의견 표명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기 과정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법안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 대표께서는 이제 국비 지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아까 그 이상환 기자 리포트에도 나옵니다만은 대통령령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의 방식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아까도 그 쌍둥이법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구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신들의 텃밭인 대구를 위해서도 아마 똑같은 이제 혜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잘 보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 우리 네. 박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제 어디가 됐든 네. 이 특별법이 생겨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전남 쪽에 다들 뭐 딱히 오라 하는 데가 없잖아요. 네. 공항을. 네. 그런 지역들이 좀 관심이 커질까요? 그 혜택이 늘어나면?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뭐 농어촌 지역에서 지금 도시 소멸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뭐 노인 고령화라든가 새로운 뭐 성장 사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상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큰 규모의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당연히 인구 유입이라든가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유관 산업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뭐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 유입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요. 뭐 그 한 예로 지금 한평에서 원래는 이제 무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평에서 지금 유치하겠다라는 민간 단체가 지금 발족이 돼서 위원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좀 유치하자 또 설명회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우리 인근 광주의 인근 도시들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뭐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뭐 쌍둥이 법안이라고 하는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 지금 군이 들어가잖아요. 네. 대구로 네. 편입되면서 이제 거기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처럼 이런 그 이전 지역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동안에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반대 목소리가 컸던 지역들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가시화 되겠죠 아무래도.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 드리자면 지금 무안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항은 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보이고 있고요. 물론 그 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있고 한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아마 뭐 민간 단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기 뭐 한평으로 차라리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한평하고 무안의 위치를 보면 사실상 공항이 어디든 만들어줘도 서로 인접 지역에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가져가서 그 유치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베네핏을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격화되다 보면 뭐 그런 문제들이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걸 지렛대 삼아서 뭔가 일이 추진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계속 기부대 양형, 그러니까 맞바꿔서 하는 예. 게 아니라 맞바꿔서 힘드니까 국비 지원을 해줄게라고 특별법이 하면 아무래도 이전 지역들에 돌아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SOC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수건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지역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여수 엑스포 하면서 그 여수의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공항을 유치한 지역에 앞으로의 어떤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걸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속담에 뭐 떡 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더 마셨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 특별법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그거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강기정 시장이 한평 광주 편입 가능성에 대해 발언을 하자 전라남도가 곧바로
강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지역에 지금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도의회는 결의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이 강기정 시장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전남 도의회는 어떤 내용의 결의문을 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군의군과 의성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거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해서 네, 그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뿐이에요. 200만 전남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평군의 강주시 편입을 꿈꾸는 강주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네, 정진욱 대표도 방금 이제 강기정 시장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 강기정 시장 말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야기했던 군의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편입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한평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워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워낙 이제 그 행정 편입이라든가 이런 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남 도의회도 도민에 대한 그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하게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강기정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한평군의 광주 편입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볼 때라든가 사례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답변이지 지금 한평군을 편입해서 군공항을 그리로 옮기려 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민감한 시기에는 어떤 작은 말을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어서 이게 뭐 큰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으로 보면 큰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강기정 시장 말이 한평 광주로 와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평의 군공항 이전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군공항을 이전 받으면 한평군을 광주시에 좀 편입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뭐 무한으로 가기로 했던 민간공항도 우리 주라. 라는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평군 입장에서야 뭐 우리가 받을 테니까 대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한평군의 입장은 또 그와는 다르겠죠. 한평군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나. 네, 그건 아닐 건데 아마도 그런 질의 과정에서 이런 한평군을 편입시켜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된다면 가능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군의군 얘기에 예를 들었다라고 설명한 것이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뭐 크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남 도의회는 이렇게 막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럼 강기정 시장이 일단 사과는 한다고 치고 그러면 뭐 도의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행사하고 그럼 양곡관리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반대를 했으면 그 반대를 한 이유하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남 도의회가 만약에 지금 반대를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한다고 치면 전남 도의회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뭐 대안이 있는 정치랄까요? 이제 그런 대안이 있는 목소리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 김용록 전남도지사님께서 무한을 최적지로 본다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이제 유치 경쟁을 한다거나 또는 그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한평군 안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생기는 어떤 내부의 상처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이번에 만약에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최적지에 대한 의견을 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여기저기가 어떤 유치전을 해서 그게 격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각 지역별로 또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상처가 커지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 지도자가 소신을 가지고 최적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어떤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리더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광주시장의 그 발언이 보도되고 나서 즉각 반응은 피했거든요. 대변인 통해서 뭐 유감 표명하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광주시장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읽힐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군공항이 이전을 하든 어디로 민간공항이 광주 그 공항이 어디로 이전을 하든 간에 우리 전남에 있는 광주 전남 도민들이 활용할 공간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서 아마도 두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남도와 광주의 전체적인 이익을 바라는 입장에서 방향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록 지사의 이야기는 이제 무한공항이 최적지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사실 한평이 물론 우리로 오세요라고 하겠지만 한평하고 무안하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맞닿고 있는데 한평으로 가나 무안으로 한평에 공항을 또 짓는다? 이것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구하고 광주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결합되는 완전히 신공항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무안 지역에 공항이 있고 또 광주에 이제 민간공항이 있는 속에서 군공항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럼 광주 민간공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공항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승적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그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염두에 둔 저는 어떤 그런 큰 비전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영록 지사께서 이전 지역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떤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뭐랄까요 비전 보따리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조금 더 화두로 삼아서 발전시켜 간다면은 의외로 어떤 빠른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김영록 지사 그 말에 좀 공감했던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우경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신들이 광주시가 내놓는 보따리 크기를 보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걸 진짜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하겠다라는 건 전라남도도 어느 정도 무안공항의 군공항 이전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떤 그 지금 지역에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어디가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또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또 매를 맞더라도 할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게 답인지는 사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광역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그리고 광주시가 충분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지역민들을 설득해가는 이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를 복원해가고 또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박 변호사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희가 그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을 때 저희 광주 스스로 뭐 이게 뭐 지하 벙커니 뭐니 뭐 이러면서 막 2, 3년을 시간을 끌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 이제 문광부나 이런 쪽에서는 네 천천히 하세요. 뭐 우리 국비 안 나가니까 당신들 싸울 때까지 싸우시고. 그렇죠. 마치 저희가 이번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 아까 대통령령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돈을 저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의견 조율 안 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하면은 명분이 생겨버리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치인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광주시장 또는 광주시에서 주도권을 치고 일이 진행이 일방적으로 되는 듯한 느낌을 아마도 어쩌면 도나 또는 도의회 의원들께서는 아마 지울 수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마치 실질적으로 전남도의 두 군인데 무안군이든 한평군이든 이 둘을 마치 그냥 경쟁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부질이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뭘 내놓겠다는 얘기는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남도에 관계된 분들은 그 부분이 우려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조금의 좀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베네핏을 좀 이익을 좀 주고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단합해서 좀 전남에 또는 광주에 정치인들이 단합해서 그 결과와 해결책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군의군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러면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줬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2030년에 이제 개항을 목표로 해서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항 복합 도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이제 미래 산단을 만듭니다. 또 그 공항 경제권과 연계해 가지고 군위를 어떤 미래 신성장 산업의 어떤 육성 기지로 지금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위군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군위군은 당연히 대구시에 편입되기를 바랬고 또 이제 사업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국회 본회의 법 통과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루빨리 광주시가 어떤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빨리 마련하고 또 어떤 장기적 비전까지를 마련한 다음에 전남도와 함께 협업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첨언하자면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공항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마치 무슨 뭐 여행이라든가 뭐 군 관련된 공항만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산업 물품들이 배로 수송하거나 철도로 수송해서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물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뭐 정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행기로 다 수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아마도 그런 아이디어를 홍준표 시장이 정확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한평 인근에 있는 우리 산단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우리 서해안 벨트 쪽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서 물류하고도 연계시킬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지금 현재 무안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볼품이 없이 작습니다. 예. 네, 전체 규모, 수용 규모도 작고 또 활주로나 이런 부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정도는 아니라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면 군공항도 들어오고 물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활주로나 이런 것도 좀 더 좀 확장시켜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전남민들이 또 여행하기에도 좋은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안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히 안개가 잘 끼지 않는 그렇죠. 무안을 선정한 이유가 또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최대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대구하고 광주를 이 쌍둥이 법안이라고 하지만 통과는 같이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출발은 같이 하지만 언제 거기에서 첫 비행기가 뜰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정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시 전라남도 계속 이게 이렇게 시도가 갈라져 있을 게 언제까지냐라는 지금의 인구 감소를 생각을 해보면 시도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과연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행정자치부가 계획하고 있는 굉장히 그 장기 플랜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광주 전남과 경상남도까지를 통합하는 안도 한때 이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에 의해서 이제
지방 소멸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작은 군 단위에서의 어떤 싸움이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지역민한테는 커 보이지만 우리 국가 전체로 또는 어떤 우리 지역 전체로 본다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서남해안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제 그 S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전체를 커버하는 물류 통합 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가 무안공항 중심하는 그 지역 한 1억 평을 빌려서 50조를 투자하는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지역은 그 항공 물류에 어떤 아시아 중심지가 될 만한 입지 조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공항을 키워나간다면 좋은데 만약 지금처럼 가서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민간 공항을 한 평에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무안하고 한 평 거리가 몇십 킬로도 안 되는데 공항 2개가 존재하는 게 되거든요.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은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대승적으로 서로 판단하면서 우리 장기적으로 광주 전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발전의 길을 지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시도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번 군공항 이전을 놓고 시도가 상생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만나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MZ세대 시청자들은 이름을 들어도 누구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올림픽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이자 첫 양궁 금메달리스트. 지금은 미국에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서향순 전 양궁 국가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죠? 한국 TV와 인터뷰는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고향이 광주시잖아요. 네네. 고향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강주이고요. 강주여고를 졸업하고, 네. 지금도 항상 강주의 딸로 영광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84년도 LA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입니다.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귀에 팍 와서 꽂힙니다, 대표님. 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서 서향순 본인의 이름을 따서 HSS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는데 네네. 미국은 네. 언제 가신 건가요? 제가 2004년 1월 달에 왔어요. 2004년 1월이요. 네. 거의 뭐 그러면 20년 가까이 되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뭐랄까 나름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어떻게 보면은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여기서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민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뭐 이유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정말로 미국에서 완전히 살려고 생각을 하고 오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여서 네. 좀 쉬고 싶어서 영어 공부 좀 할 겸 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왔었죠. 갔다가 그러다 그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뭐 미국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LA 올림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984년인데 이게 뭐 지금은 우리 양궁 특히 여자 양궁이 뭐 워낙 세계 최강이어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뭐 땄나 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대표님이 양궁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딴 84년 LA 올림픽이 양궁은 물론 올림픽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네.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제가 만으로 17살 때였어요. 만 17이요? 네. 네, 고3 때. 이게 당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는 30m, 50m, 60m, 70m에서 두 번씩 총 288발을 쏘게 돼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처음에부터 1등으로 출발하신 게 아니고 뭐 한 발 한 발 10점에 맞고 1등 하던 중국 선수 뭐 역전하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신 거죠. 네, 맞아요. 그때 뭐 어떤 마음이셨나요? 막 떨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발 그러니까 한 발. 예. 어리기도 했었고요. 네. 또 그리고 해외 국제 경험이 첫 번째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올림픽이 얼마나 큰 시합이었다는 게 정말 모르고 간 거예요.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잘 쌀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하면은 뭐 앙팡 테레블 겁없는 10대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막상 금메달이 딱 확정됐을 때 뭐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게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고 첫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딱 됐을 때 기분 그때 뭐 어떠셨나요? 네, 그때는 뭐 첫 여성 금메달리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합이 마지막 끝나기 한 몇 발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 제 뒤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취재진들이 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지용 회장님도 와 계시고 막 그러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 발을 쏘고 나서 이제 금메달 확정이 딱 이렇게 된 순간 이제 화살을 뽑고 오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휩싸여서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더 확실한 금메달 기대해주는 당시 뭐 세계 선수권 휩쓸고 있던 김진호 선수였는데 김진호 선수가 좀 네, 그렇죠. 부담감에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뭐 0점을 네. 2번인가 쌌던가 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고도 어쨌든 동메달까지는 하셨는데 시상식에서 김진호 선수가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렇게 뭐 진호 언니 저렇게 우는 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근데 정말 너무 미안했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미안했지만은 네. 제가 금메달이고 언니가 은메달이었으면은 정말로 더 미안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순아 고맙다. 네가 고맙다고요? 금메달을 따줘서 언니가 욕을 덜 먹는다. 근데 그때는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진호 언니가 우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상순아 고맙다 계속 그러셨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뭐 뭉클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정말 탑의 자리에 있을 때 네. 행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언니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왔을 때 이런 행동이나 뭐 것도 이제 너는 공인이다. 이런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언니가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줬었고 지금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네. 한국 가면 꼭 보고 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진호 언니예요. 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항상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양궁 룰이 2분 30초 안에 뭐 3발을 쏴야 됐다고 하는데 그냥 네. 뭐 1분 30초 동안 바닥 쳐다보고 있다가 남은 1분에 맞아요. 3발 이렇게 뭐 몰아서 쏘셨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저 스포츠 기자 조금 했는데 이제 뭐 스포츠 선수들이 뭐 좀 자기만의 어떤 습관 뭐 징크스 같은 거 피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대표님은 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네, 어떻게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게 양궁이 멘탈 스포츠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시간에 쫓기면서 제가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그때 많이 힘든 상태에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찾는 게 그래 시간을 보내고 제가 무슨 잡생각이 없는 타이밍이 남았을 때 그냥 정신없이 세발 쏘고 나오는 거. 그걸 제가 했던 건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었죠. 왜냐면 못 쏘면 실수니까. 근데 제가 다행히도 뭐 실수를 한 번도 가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이게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따서 그렇지 만약에 성적이 안 좋고 그랬으면 엄청 맞아요. 그랬을 네. 것 같은데 안 좋았죠. 네. 그 저기 좀 전에 정지영 회장께서 그 경기를 참가하셨다고 네. 하는데 혹시 직접 뭐 만나시기도 하셨겠네요? 네, 끝나고 바로 제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렸던 분이 회장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네, 회장님이 저한테 보시면서 네. 고맙다, 그리고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금메달 따고 한국의 부모님이랑 한 통화 연결해서 뭐 단팥죽이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갖고 엄청 또 화제가 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에 그 홍수환 선수가 그 남아공 더반에서 WBA 벤턴급인가요? 그때 세계 챔피언 되고 한국의 어머니랑 전화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거랑 그 86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임춘혜 선수가 그 육상 3관왕 되고 뭐 라면 먹고 뛰었어요 이거랑 단팥죽 먹고 싶어요 이게 뭐 스포츠 3대 인터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에 단팥죽 얘기는 뭐 어떻게 하다 나온 건가요? 그때 이제 제 끝나고 네. 국제 화상 연결이 한국으로 돼가지고 할 때 저희 오빠가 네. 제가 워낙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네.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 오셔서 가시는 데마다 단팥죽은 원 없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걸 항상 뭐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예, 최애 네, 음식이에요. 팥죽은. 그때 금메달 땄을 때 만 17살 뭐 여고생이었는데 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뭐 약간 볼살이 발그레하니 통통해서 꽃돼지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 별명 마음에 드셨나요? 근데 네, 어떻게 또 그래도 뭐 그냥 돼지라 했으면 안 좋았을 텐데 앞에 이제 꽃자가 붙어서 그나마 네. 괜찮았죠. 이게 지금 뭐 그때 뽀송함은 뭐 사라졌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는 뭐 약간 세월의 연륜, 경륜 뭐 이런 게 좀 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올림픽이 벌써 오래 지났죠.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넘었죠. 40년이 다가오죠. 아, 40년이 지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40년이 다가와요. 이게 84년 LA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 따고 그 이듬해 85년 서울 아시아 선수권에서 3관왕을 하고 아니요, 그때 서울 아시안컵, 그는 아시안 게임은 아니고요. 예. 인도네시아 아시안컵이었어요. 아, 인도네시아 거기서 아시안컵. 제가 상관왕, 아. 예, 상관왕하면서 또 이제 제가 금메달을 땄죠, 개인전. 아무튼 폭풍처럼 등장해갖고 2년 사이에 뭐 이렇게 메달을 싹쓸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른 나이다 싶게 좀 호련히 은퇴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나 네.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때 지금 양궁처럼 네. 그러니까 양궁하면서 그 회사에 그 팀이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처럼 돼 있었으면은 아마 양궁을 계속 했었겠죠. 근데 저 때만 해도 그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대를 가면서 이제 학교 공부하느라고 이제 아무래도 양궁을 못 하게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이대는 그 뭐 어떤 과로 가신 건가요? 체육과였죠. 체육과. 네. 네. 근데 졸업 후에 햄버거 가게를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양궁이랑 아무 네.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햄버거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 된 네.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했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뭐 해볼까 하다가 네. 이제 그 햄버거 가게를 하게 된 거죠. 결혼 그 남편이 서울 86 아시안 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로 네,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뭐 네. 자녀분이 지금 3분이신 거죠? 네, 셋이요. 네, 셋이요. 근데 전부 다 뭐 스포츠 가족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 좀 뭐 해주시죠, 가족 소개. 네, 저희 지금 큰 딸이 네. 이제 골프 프로까지 LPGA까지 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 지금은 제 체육관 총 매니저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지금 네. 현재 SSG 해외 스카우터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또 이제 막내 딸은 지금 현재 골프 선수로 USC 이제 골프 선수로 지금 하고 있죠.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스포츠 선수로 키워내셨나요? 예, 글쎄요, 제가 제 남편이랑 저랑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게 스포츠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앞서 미국 이민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네. 뭐 양궁을 가르치더라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뭐 쉽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좀 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물설고 낯설은 뭐 이영만리 타국에서 양궁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이제 살면서 네. 이제 신문에 간혹 세영순이 여기만 살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양국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했는데 뭐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 흔히 와서 하는 게. 이게 우리는 뭐 보통 엘리트 체육이라 그래서 체육을 시키면은 뭐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걔들은 하는 게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엘리트 체육은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면서 네.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뭐 공부 강사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또 사이드로 이제 어떤 스포츠를 하느냐 이거에 좀 중요하잖아요. 미국 네. 교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양궁이 이제 집중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또 화를 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의 이런 교육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가르치는 것도 보람이 있고요. 정신적 도움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까요? 요즘에 왜 잘 아시다시피 네.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하는데 이 스포츠, 물론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지만은 네. 저 양궁이 약간 멘탈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멘탈의 컨트롤을 하는 거를 여기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왜 공부만 하면서는 멘탈에 대한 거를 체험을 많이 못 하는데 네. 스포츠는 순간 슬럼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슬럼프가 있고 그러면 막 정말로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도 극복하고 딱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갔을 때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정신적인 이렇게 컨트롤을 양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되게 보면서 그게 되게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양궁 특기생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있어요. 양궁 특기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양궁 특기생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네. 양궁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 다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여기 애들은 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대학 가서는 이제 학교 클럽으로 해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만 하죠. 뭐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뭐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뭐 원칙, 철학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애들이 좀 굉장히 한국애가 절반 좀 안 되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타인종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영어를 막 잘 하지는 못하는데도 잘 안 되는 영어로도 서로 커넥션이 되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성격 자체는 제가 많이 막 컨트롤을 해요, 애들한테. 네. 서로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애들이 이제 좀 자존감도 자꾸 올려주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 저희 아카데미를 와서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코로나 때 제가 양궁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양궁이 저를 도와줬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좀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얼바인의 안방 이렇게 네. 애들을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안방처럼 되는 그런 이렇게 여기가 클럽이 돼 있어갖고 애들이 많이 좀 안정을 취하러 그냥 시로도 가끔 와요 아이들이 팔을 안 싸도. 이게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LA 바로 밑에 있고 그러고 보니까 LA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 바로 아래 동네에서 지금 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LA와 참 인연이 깊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미국에서 제2의 인생 이게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뭐 이거는 정말 좋았다거나 뭐 보람 있었다거나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론 여기 와서 지금 한 15년째 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양궁하고 또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제가 양궁인으로서 물론 코치지만 네. 같이 양궁인으로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어머 내가 그거 미국 가서 제일 잘한 게 양궁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 이렇게 행복감도 느끼시겠지만 뭐 이렇게 타국에서 이민 가서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뭐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향수, 아쉬움, 미련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여기 19년 살면서 제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옆에서 막 어디 여행 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19년을 보니까 제가 19년 살면서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시간만 나면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한국을 가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다음에는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해요. 근데도 와서 2달 지나면 다시 또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게 향수병이죠. 그냥 한국이 좋아요. 그냥 가면 너무 좋아요. 또 항상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오고 싶으신 건가요, 한국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코치하고 우리 매니저한테 엄마 11월 달 한 달은 무조건 한국 간다. 니들 알아서 해라.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온리 한국이에요. 한국만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여기서 살면서 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요. 아주 들어오실 생각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면은 네. 한국 반, 미국 반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한국 여자 양궁 이게 뭐 우리나라 특히 이게 왜 이렇게 잘하게 된 건가요? 양궁 이게 국궁도 아니고 서양활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또 저기 한국 양궁이 잘하고 또 골프 또한 잘하잖아요. 네. 한국 여자가. 그게 모르겠어요. 그런 인내력 이런 게 강해서 그런가? 골프나 양궁은 거의 정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돼서 양궁이나 골프가 한국 여자가 잘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 네. 마지막 말씀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듣는 걸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서 다음 여기 올림픽이 그 다음 올림픽이 여기 LA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클럽 잘 운영해서 꿈이 있다면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미국 대표로 올림픽을 간다거나 이런 건 제 꿈이죠. 꿈인데 그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LA 올림픽 양궁 금메달 리스트 서향순 전 양궁 국가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산업연구원이 지방소멸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59곳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3개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13개가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군공항 이전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더욱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